안녕하세요. 헌법 시간입니다. 어제 임병훈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종강이라 그래요. 3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학 동안에 그 밀린 공부 좀 열심히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학기 중에는 다 못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그 메이크업 하는 것이 방학입니다. 방학 때 열심히 잘 하시세요.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헌법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대학 생활에서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학기 중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스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방학이니까 놀아도 된다. 그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반복해 보시고 또 보시고 요새는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또 본문을 정리해 두시는 게 그게 방학 때의 책무입니다. 책무.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평등을 다 마치지 못했는데 150쪽에 보면 양성평등 실현이 있어요. 양성평등 실현. 그 양성평등이니까 지금 남성과 여성의 사이에 평등을 실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그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남성과 여성 중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예. 선거권도 좀 늦게 인정되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돼 있죠. 교회 집회 가셨다가 바쁘게 오셨네요. 그랬는데 맞아요. 교회 우리 자유마을 대회 끝나고 지금 왔습니다. 저녁 때는 이제 구리에 가서 또 해야 됩니다. 정강 목사님을 모시다 보니까 목사님이 워낙 에너제틱하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밑에서 따라다니는 저도 상당히 힘에 겨워요. 그러나 또 바쁜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이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더 가볍습니다. 우리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을 실현하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성의 권익을 향상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 이제 봐줄 게 여성 할당제가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 그 여성 할당제가 뭔가 하면 이 할당제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 할당제도 있고 여성 할당제도 있고 하는데 할당제는 개인의 능력은 무시하고 일정 퍼센트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인들에게 할애하는 것 이거를 이제 할당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 그러면 자격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직 임용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승진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여성 할당제는 헌법에 어긋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성이기 때문에 공직에 우선 임용, 승진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그런 헌법에 어긋납니다. 헌법이 어디에 어긋나느냐? 우리 헌법은요. 능력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승진하고 능력에 따라서 임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명이나 승진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여성의 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이 보호를 해주자, 권익을 향상시켜주자 그런 주장이 대두되는 것은 맞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조건적인 우대는 옳지 않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면 어떨 것이냐. 여성이 예컨대 그 상위 5급 이상의 행정고시에 여자들이 합격을 많이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원 내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뽑아준다. 이건 우리가 옳지 않죠. 동점자 처리에서 우대를 주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점자가 되면요, 과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장자 순으로 하지 않습니다. 동점자의 경우에 하나 예외가 있는데 국가 유공자를 우선합니다. 국가 유공자를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그 헌법 조문을 좀 하나 찾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에, 32조 6항이에요. 32조 6항. 그 올려주세요. 예.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및 전멸 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또 상위 군경의 유가족, 전멸 군경의 유가족들은 근로 기회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헌법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이 인정한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서는요, 헌법재판소가 그걸 합헌으로 봤지만 동점자의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우대하는 그것은 합헌이다. 이런 이제 판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 할당의 경우에도 능력을 무시하고 여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고 동점자일 경우에 그 공무원 임용이에요. 그렇죠? 승진도 마찬가지고 동점자일 때에는 여성을 우대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에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정한 목표를 정해가지고 무조건 여성만 뽑아준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현재 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보면요, 여성을 어떻게 우대하고 있다면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1번을 다 여성으로 하도록 했어요. 현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에서는 1번이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초단체 내려가도 시군구나 시도의 비례대표 의원들도요, 1번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번을 여성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이제 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데 기초단체 시군구요. 시군구는 지금 더불어민주나 국민의힘에서 보면요, 시군구에는 지역구 선거 말고 비례대표일 경우에는요, 국민의힘의 하나,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의 하나, 이렇게 하나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비례대표가 하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 한 석을 여성에게만 준다. 이건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같이 여러 명이 당선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뭐 한 15, 더불어민주에서 뭐 15, 전체가 이제 47이죠. 예. 그러니까 이 47석 중에서 각 정당이 만약에 뭐 20석씩 가져가게 되면 20석 중에서 1번을 여성에게 할당을 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여성 우대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즉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여성 우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을 터인데 시군구의 경우에 비례대표는요 각 정당이 한 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한 명을 여성에게 무조건 1번을 주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근데 지나친 여성 우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의 경우에 여성을 1번으로 하는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할당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서울대학도 근데 지역 할당을 해서 합격자를 뽑자. 고시도 지역별로 인구수로 할당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지역 할당을 원하진 않아요. 능력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지역 할당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평균 90점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 지역은 80점 맞아도 뭐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든지 한쪽은 90인데 지역은 80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서울 지역에서 85점 맞은 학생들은 지방 가면 합격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무시하는 지역 할당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좌파 정당들은 이 지역 할당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헌법이 말하고 있는 능력주의에 어긋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군인 가산점 이건 참 어렵습니다. 이제 군대를 갔다 온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 내렸어요. 위헌 내렸는데 이거는요 다시 한번 해봐도 위헌일지 합헌일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재 그 재판관들은 이 제대 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이걸 합헌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어느 한 재판관이 이건 그분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갑론을박하지 말고 실제 상황을 좀 보자 그랬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서는 이 가산제가 없어요. 그런데 7급 9급 공무원에 보니까 이 가산제도가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가산의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제대군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가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를 해줬습니다. 평균 10%를 해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물론 합격시켜주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 10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럴 때 이런 겁니다. 여성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랬는데 그 9급 시험에서 남성은 95점을 맞았단 말이죠. 그러나 95점 맞아도 10%를 더해주면요 105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지원자는 100점을 맞았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점 맞고 떨어지는 시험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10%를 가산하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 100점 맞아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위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요 평균 10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총점 5점을 준다. 총점 10점을 준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 위헌 나오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요 사형제도가 옳으냐 그르냐와 마찬가지로 평생 싸워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다시 부활하려고 해도 이 판례가 있어서 안 된다. 여성들이 떠드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시도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당시 위헌 나왔을 때는요. 남성에게 가산점 제도를 준 자체를 위헌으로 봤다기보다도 그 정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위헌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따라서 한 뭐 5점만 추가해 준다. 왜냐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데 그 사이 여자들은 공부만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산점을 일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여하튼 다시 다퉜을 경우에 평균 10점은 많고 뭐 한 5, 6점만 했을 경우에는 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몇 점을 더 줘야 평등에 맞는지를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그 기간 동안에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연금 산정을 해주고 그때 응시 연령 제한을 완화시켜준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응시 연령이 30세다 말이지. 그러면 다 30세의 응시 연령에 맞아야 되겠지만 군대를 갔다 왔을 때는 32까지는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응시 연령을 완화시켜 주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금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종교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중학교는 강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 학생이 불교 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그 학생에게 그 불교 재단의 불교 수업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강제하면 위헌이 되는 것이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좀 이 상의를 좀 벗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살인죄가 있고 존속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속살인. 존속살인이 뭔가 하면요. 좀 극악한 얘기지만 여기 이제 그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남편이고 아내라 말이죠. 그러면 존속살인이 뭔가 하면 아내가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요게 다시 부모 있잖아요. 남성의 직계 존속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이 아내가 죽인 경우 이럴 때는요 가중처벌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부모 장인 장모죠. 근데 여기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존속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존속살인이 아니에요. 이 아내가 남자의 부모가 아니라 남자 부모의 형 큰아버지를 예컨대 살해했다. 이럴 때는 존속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직계 존속만을 존속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큰아버지를 죽였다. 뭐 작은아버지를 죽였다. 근데 여기 뭐 누구 뭐 여기 뭐 아내의 뭐 외삼촌을 죽였다. 이런 경우는 존속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는요. 똑같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존속살인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느냐. 여기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가중처벌한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상해치사. 상해치사는 사람을 이제 상처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죽은 경우. 그리고 상해치사라 그래요. 또 폭행치사도 있죠. 또 과실치사가 있고요. 이 치사란 말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상해치사는 사람을 죽일 마음은 없었고 폭행과 마찬가지로 두드려 팼단 말이죠. 두드려 패기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럴 때는요, 이걸 상해치사라 그래요. 뭐 과실치사도 마찬가지죠. 과실로 사람을 치웠단 말이죠. 운전하다가 상대방을 사망케 한 경우 이럴 때는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해치사하고 뭐가 있냐면 존속 상해치사가 있어요. 상해치사가 있고 별도로 존속 상해치사, 즉 똑같은 논리로 존속을 상해를 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럴 때는요, 가중처벌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가중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옳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존속살인 가중처벌도 우리 헌재는 옳다고 봤고, 상해치사에 대해서도 존속에 대한 상해치사를 더 처벌하는 것 옳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훈장 등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그것은 뭐 상속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요까지 하시고 신체의 자유로 가겠습니다. 신체 자유가요, 조문은 이제 12조 하나밖에 없지만 13조도 관련되지만 12조인데 이 항이 많습니다. 항이.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데 어떤 이번 시간에 이걸 다 끝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이 여러분 종강이니까 전반기 종강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체의 자유를 필요한 것을 다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 자유는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게 된다든지 그런 이제 개인의 신체 활동의 임의성을 침해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헌법이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죄형 법정주의였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이 죄형 법정주의라는 용어를 여러분이 많이 접하셨을 터인데 이겁니다. 말 그대로 죄,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두 번째 형, 죄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벌을 받아야 되는지는 법으로 사전에 정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가 되는 것이. 다시 한번요. 어떤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 죄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인지가 사전에, 이 법은 정확히 이제 법률인데요. 법률로 사전에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다, 이렇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범죄 구성 요건과 형벌의 양과 종류는 사전에 법률로 규율되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첫째 뭔가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관습형법을 금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와 형은 반드시 뭐로 정해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법을 법률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죄와 형을 관습에 의해서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죄와 형을 정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만 규율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죄형 법정주의로부터는요, 소급, 형벌의 소급을 금합니다. 형벌 소급을 금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형벌 소급 금지란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A라는 행위를 했어요. 이 행위가 처벌되는지 안 되는지는 A를 행한 요때의 법률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요때의 법률이 A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면 이건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한참 뒤에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을 만들어서 이 A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법률은요, 이날 이후로 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야 옳겠죠? 그렇죠? A라는 행위를 이때부터 처벌하기로 했어요. 이때는 처벌 안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벌하기로 한 그때 이후에 A라는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해야 될 터인데, 요거를 과거로 소급한다. 소급 이렇게. 요거를 1년 전까지 이 법률을 소급한다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갑이란 사람이 이 당시에 A라는 행위를 했을 때는 당시 법률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만든 법률이 이걸 1년을 소급한단 말이죠. 소급해서 A를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해버리면 갑이라는 사람은요, 불측의 해를 입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에 법률로 처벌이 안 됐는데 이걸 소급해서 하는 것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때 형벌은 소급하면 안 된다. 이걸 보통 형벌 소급 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적법 절차를 하겠습니다. 적법 절차. 많이 나오는 용어죠. 요건 뭐 이런 제가 예만 제가 들을게요. 뭐였냐면 얼마 전에 이제 법원에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이 교회 폐쇄 조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결을 법원에서 내렸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그래도 확인되니까 기쁘죠. 그래서 법원이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 폐쇄 명령하려면 첫째 뭐가 필요한가 하면 폐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교회 폐쇄를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법원은요, 폐쇄할 근거도 없었지만, 행정부가 성북구청이죠. 성북구청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폐쇄를 하려고 하면 요구되는 필요한 절차가 있었는데 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로 적법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백보양보에서 처벌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절차와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 법이 정한 대로 절차와 방법과 이 순서를,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와 방법과 형식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자체로 무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라 그래요? 적법 절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만 거기서 하겠습니다. 나는 영장주의가 좀 양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영장주에다 시간을 더 할애하려고 하는데 헌법 12조 3항을 보면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사람에게 가장 이제 그 힘든 것은요, 저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제 몸이나 제 연구실이나 제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범죄 증거가 있는지 제 연구실이나 이 집을 와서 샅샅이 뒤지면서 필요한 것은 뺏고 어떤 것은 이제 수색을 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뭐 체포 구속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할 때는요, 반드시 헌법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하라라고 헌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뭐라 그러죠? 검사가 요새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다고 하니까 다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죠? 야당 탄압. 뭐 그 인간들은 늘 뒤집어 씌우는데 명수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둘러싼 각종의 사건들은요, 언제 발생했죠? 문재인 때 발생한 사건을 문재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야당 탄압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사건을 발견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문재인 때 드러난 사건을 지금 수사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건 야당 탄압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지금 각종의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있어요. 그럼 검찰이 이거 막 독재한 겁니까? 검찰 공화국입니까, 지금이? 물론 요직을 맡은 사람들 중에서 검사 출신이 꽤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검찰 공화국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이 검사밖에 없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믿을 만한 검사를 등용해서 나라를 바르게 만드는데 그네들의 능력을 활용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검찰 공화국이다 말이죠. 검찰 공화국이란 말을 할 자격도 없어요. 지금 야당들은 자기네 지난번 문재인 때는 처음에는 윤석열 당시 검사장이 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을 다 구속했잖아요. 그럴 때는 검찰을 보고 잘한다고 떠들더니 조국 사건을 분수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검찰을 죽일 놈이다 말이지. 이렇게 이제 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도 검찰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구속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하고 근데 이 구속영장이 있죠. 압수수색을 이제 뭐 별도로 하나 묻게 되는데, 보통 여러분 신문에서는 구속영장이 많이 나오죠. 사전 구속영장을 뭐 청구했다,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보면 체포영장이란 말이 나와요. 체포영장은 뭔가 이런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오라고 소환을 통지해요.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안 간다. 그럴 때는 끌고 가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게 통상 체포영장이에요. 지난번에 정진상 씨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왜 저걸 법원이 기각했냐 말이죠. 물어봐요.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아마 이 정진상이가 판사 앞에서 제가 앞으로는 열심히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소환에 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분명히 가서 열심히 소환에 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 안 한다 라고 했던 거예요.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후에 정진상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구속이 됐어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인데 제가 체포영장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체포영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수수색이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이제 컴퓨터를 보통 많이 이제 가져간단 말이죠. 그런데 컴퓨터 내에는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1번이라면 1번도 있겠지만 사건과 전혀 무관한 2, 3, 4가 컴퓨터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럴 때 이걸 몽땅 다 가져가 버리면 2번과 3번과 4번의 내 개인적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제한을 가고 있냐면요. 압수수색을 집행하더라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복사를 하거나 출력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1번과 관련된 것만 출력 또는 복사를 할 수 있지 2, 3, 4번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체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체포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영장 실질심사자가 있습니다. 영장을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여러분 이거 신문에서 자주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뭔가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누가 청구하죠? 검사가 법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법관이 이 서류만 가지고 영장 발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불러요. 이 피의자를 부릅니다.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법정에서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판사 앞에서 각종의 신문을 벌이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검사는 이래 하기 때문에 구속돼야 된다. 이럴 때 피의자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구속될 필요가 없다. 그걸 판사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신문도 하고 판사가 검사에게도 묻고 피의자에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영장실질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두는 이유는 뭔가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좀 더 신중하게 발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이 피의자를 불러서 그 사람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영장실질심사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합니다. 발부.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이런 제도가 있어요.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그 영장 발부가 옳은지 그른지를 다시 한번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속심사적부입니다. 구속적부심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 헌법 16항이죠.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사 또는 구속 적부심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구속할 때는 사전에 뭘 합니까? 여기에 영장 제도를 둡니다. 영장 제도를 두어서 개인의 신체를 사전에 보호하고 있고, 두 번째, 영장을 발부하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영장 실질 심사를 또 한번 합니다. 그리고도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다. 그러면요,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철저하게 개인의 신체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종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사전영장, 두 번째 영장 실질심사, 세 번째 구속 적부심사, 체포 구속 적부심사를 두어서 아주 완벽하게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은요, 피고인의 경우에는 적부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피고인이라는 말이 있고 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있어요. 피고. 이제 이거를 구별을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법학 공부를 했으니까 이 용어를 꼭 구별해 두세요. 먼저 일단은 피의자와 피고인은요, 어떤 건가 하면, 피의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그래요.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 피의자야 돼요. 뭐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사를 받다가 피고인은 뭔가 하면, 이 피의자를 갖다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명칭이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가 아니에요.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그 피고는 뭐냐? 이 피고는요, 원고 피고와 서로 대칭되는 말입니다. 원고 피고. 여기서 원고 피고는 뭔가면 민사소송에서 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 제기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원고 피고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여기에 원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피고인과 검사와 관계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있다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검사가 있고 피고인이 있다.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 당사자,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네.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신보호 청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 구속된 때에는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된 때에는 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 60년 동안에는요, 형사 사건에서 체포 구속이 되면 그 적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체포가 되면 체포 적부 심사, 구속이 되면 구속 적부 심사,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체포 구속된 때는 이 말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형사권에 의해서, 형사사법권에 의해서
체포가 구속됐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행정권에 의해서도 체포 구속이 되었다면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옳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이 제기됐고 우리가 그동안 외면해 했던 것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체포 구속을요, 형사 절차에서의 체포 구속으로 한정해 왔고, 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입법부도 학계에도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체포 구속이요, 개인에 의해서 체포 구속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행정기관에 의해서 체포 구속됐다는 말이 뭐냐? 가장 쉬운 예가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병원에다 강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형제 보육원 같은 데다가 강제 치료나 또는 요양을 받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건 뭐냐? 형사사법에 의해서 체포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해서 정신병자를 정신병에 강제로 입원시킨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요양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보육원에다 강제로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 개인의 인신 구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인신보호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은 따라서 핵심은 형사사법권에 의해서 체포 구속된 사람은 형사소송법으로 맡기지만, 인신보호법은 형사사법권이 아닌 행정권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라든지 또는 보육원에 강제 입원, 그런 등등의 행위로 국민의 신체가 부당하게 침해가 될 때에는 보호를 해주라 라는 법이 인신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또는 보호시설, 복지나 보호시설 또는 의료시설에 강제로 인신을 감금하거나 그 다음에 강제로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이럴 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해 주에 오를 것이다. 이때 법이 뭡니까? 인신보호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야겠죠?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보호시설에 강제로 넣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제대로 이게 방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억울하게 그런 데 들어가서 감옥과 같은 사실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체포 이유 등 고지제도인데 12조 5항이에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시면, 드라마나 경찰이 와서 체포하려고 할 때, 또 구속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속영장을 제시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죠? 당신은 무슨 죄를 졌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죄명을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안 하면요, 그 절차가 위법이 됩니다. 위법. 그래서 체포 구속될 때에는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말해 주어야 되고, 무슨 사유로 당신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는지 이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 가족들에게는 이유와 일시 장소,
추가적으로 두 개를 더 얘기해야 돼요. 일시와 장소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구속됐는지, 구속된 장소가 어딘지를 가족에게 말을 해 주어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만 가족들이 가서 자기 이 아들이나 딸이나 또 부모님이나 가서 방어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와 장소를 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죄 추정의 원리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제 용어라 또 매우 중요해요. 여기 보면 헌법에서는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 말을 하나씩 이제 음미해 보겠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랬으니까, 형사 피고인은 아까 조금 전에 봤죠? 형사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한 사람이에요. 그럼 기소하지 않은 형사 피의자는 무죄 추정이 안 되는가? 당연히 무죄 추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한 사람도 무죄 추정이 된다면 기소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무죄로 추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두 번째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고등이나 대법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또는 1심 유죄지만 2심 항소를 했다. 그럴 때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죄 추정을 정권에서 정치인들이 각종 떠들어요. 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정확히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이 추정된다는 말이 상당히 재밌어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요, 검사가 상대방의 이 범죄 행위를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입증 책임은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갔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100만 원을 꾸어 갔는데 안 갚아요. 그럴 때 원고가 법원에 대해서 100만 원 피고가 가져갔는데 안 갚는다, 100만 원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원을 정말로 이 사람이 빌려갔는지 안 빌려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돈을 달라고 하는 원고가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럴 때 보통 뭘 내놓습니까? 여기다가 법원에 내놓은 것이 차용증서예요. 차용증서. 차용증서를 보여주면 판사가 이게 지금 빌려갔구나 말이지. 그 빌려준 사실을 누가 입증해요? 원고가 입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차용증서를 보여주면 피고는 뭐라는 거면, 맞다. 내가 빌린 거 맞는데 나는 갚았다. 그럴 수가 있겠죠. 갚았다 그럴 때는 뭘 내놓습니까? 영수증을 내놔요. 이런 식으로 주고받아요. 정리해보면 원고가 100만 원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요, 원고가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입증. 증명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차용증서를 보통 보여준다 뜻입니다. 두 번째, 이럴 때 피고는요, 나 빌린 거 맞지만 나 갚았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갚았다는 말을 피고가 했으면 갚았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뭘 내놓습니까? 영수증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입증 책임을 분담한다, 나누어 갖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재판이 공정하죠.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요, 형사소송은 무죄로 추정이 돼, 추정. 그럼 아까 이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였죠? 피고인하고 검사였죠? 그러니까 이 피고인은요, 무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라 해요. 입증. 이게 형사소송의 특성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리 때문에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다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자다가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저 사람이 한 대 맞았다. 그럼 저 사람이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내가 자다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라는 것을 자기가 입증하지 않고 검사가 네의 그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무죄 추정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그럼 좀 어려우면 뭔가 넘어가도 됩니다. 요 부분은. 예.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원고 피고에게 왔다 갔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은 늘 누가 진다? 검사가 진다.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계속 떠들거든요. 근데 조국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가 됐어요. 그럼 국립대 교수가 기소가 됐다면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직위 해제를 합니다. 직위 해제. 일단은 직위 해제, 무죄 추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소가 된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불이익은 줄 수 있거든요. 무죄로 추정은 되지만은 불이익은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선생이 있는데 이 중고등학교 교사가 어떤 여학생을 이제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 수사를 받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기소를 안 했다면 그 사람은 거의 뭐 100%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기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무죄 추정되니까. 그러나 기소가 됐다면요, 무죄는 추정되지만 전혀 그 사람이 흠이 없다, 하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교사를요 6개월간 강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강단에 세우지 않아요.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당신은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라, 잠정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그럴 때 그 불이익을 가지고 무죄 추정의 원리에 어긋난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항변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는 전혀 수사를 받지 않은 교사, 그 다음에 기소가 되지 않은 그 교사에 비해서는 뭔가의 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죄로 추정은 되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이익은 그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이 무죄 추정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허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이다 이런 뜻입니다. 필요 최소한의 불이익을 그에게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성추행 혐의로 수사 또는 공소가 제기된 교사의 경우에는 무죄로 추정은 되지만 관련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강의를 금지하는 조치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수용자가 있고 미결 구금자가 있습니다. 미결 수용자가 더 좋겠네. 수용자는 뭐냐? 수용자는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돼서 현재 형 집행 중인 사람, 이게 수용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푸른색 수의를 입죠. 그렇죠? 근데 미결 수용은 뭐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재판의 결론이 내지 않은 상태인데 수용된 상태에서 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뭐로 추정됩니까?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수용자는 유죄 확정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유죄로 간주가 되는 사람인 반면 미결 수용자는 무죄로 추정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결 수용자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나가요. 그럴 때 수용자에게 입히는 이 푸른색 죄수복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결 수용자는 무죄로 추정이 된다면 유죄로 간주되어 있는 푸른색 죄수복은 입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요, 이 수용자, 유죄로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각종의 징벌 규정이라든지 또는 이 수용 규율을 미결 수용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 잘못이냐? 미결 수용자는 뭐예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죄수복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받는 곳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 죄수복을 입지 않고 그냥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묵비권이 있습니다. 묵비권 또는 진술 거부. 요새 김용하고 정진 사이가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죠. 즉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진술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이제 헌법은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격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판사가 물어보는데 진술을 거부합니다. 할 수 있어요. 검사가 묻는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 이익보다 개인의 인권을 더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를 통해 가지고 자백의 강요를 받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검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무기 대등의 원칙상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도입이 된 제도가 진술 거부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진술이 되겠죠. 예컨대 진술이 아닌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책, 이 편지, 이런 등등은요, 진술 거부권 대상이 안 됩니다. 말로 안 하는 것만 진술 거부권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민사상이나 행정상 불이익이 되는 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죄가 안 될 게 죄가 된다든지, 이 말을 함으로써 형량이 더 많아진다. 이럴 때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 허가가 취소가 된다.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요, 또 자신의 명예나 성실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진술 거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진술 거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우리 박훈사가 물어봐요. 이거 진술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이 되냐? 그랬는데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조국이가 검찰에 수사 받을 때 수사받기 전까지는 안 밝혔어요. 그 수사를 받게 되니까 뭐라 그러냐면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검찰 수사에 가서는요, 다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진술 거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술 거부할 때는요, 어떤 의심이 가죠? 예컨대 저보고 누구를 때렸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안 때렸는데 때렸다고 그러면 뭔 소리냐, 내가 언제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누굴 때렸냐 말이죠.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할 거예요. 그랬는데 때렸냐, 때렸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난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국은 가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했어요. 기소하니까 뭐라 했냐면 법원에 가서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다시 법원 재판장 가서 이 조국은요, 200몇 번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물으면 거부합니다. 물으면 거부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재판할까요? 그러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를 보는 겁니다. 증거를 보고 저 범죄를 범했을 것 같아 보이네. 그러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판사는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죄와 벌을 부과하게 마련합니다. 그러면 진술을 거부해서 유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검사는 어떻습니까? 답안지 쓸 때 본인에게 더 가혹하지 만큼 정확히 쓰겠죠? 판사도 태도가 더 불량하단 말이죠. 죄를 진 것이 거의 분명한데 진술을 계속 거부해요. 하면 판사에게도 결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이 하나 진술 거부를 통해서 백이 하나 유리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 그다음에는 이게 재판 절차상 매듭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나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수사를 못하거나 기소를 못하거나 재판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자백의 증거 능력과 그 증명력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어려워서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요,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지만 실제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구체화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서 100만 원을 청구해 왔는데 이게 부당하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다. 청구 금액은 100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다. 이럴 때는요, 이 배보다 배꼽이 크단 말이죠. 이겼을 때에도 그 변호사 비용을 100%는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은 100% 인정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뭐 변호사가 많이 늘어났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고, 예전에는 그냥 꿈속에서의 권리였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뭐 금액이 결코 싸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어디 가서 이제 파킹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무료 주차장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그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찾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차를 몰고 파킹을 했을 때는 주차비를 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주차비 몇 푼 아끼려고 다른 데 차를 두었다가 딱지 끊겨가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몬다면 주차비는 그냥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편하듯이, 이런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거기에 의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형편이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요, 형사 피고인 중에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요, 국선 변호인을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피의자에게는 국선 변호가 허용되지 않지만 형사 피고인에게는 국선 변호가 허용된다. 아까 뭐라 그랬죠? 형사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한 사람, 형사 피의자는 기소 전 단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소 전에는 국선 변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기소를 받은 경우, 즉 형사 피고인인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이제 국선 변호를 신청할 때 보면 뭐 생활 수입이 얼마다, 뭐 어떻다, 요렇게 아마 써서 변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국선 변호인의 선임을 받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또 이 같은 이제 그 어려운 분들에게 법률 구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구조공단의 문도 두드려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병원, 그다음에 법원, 검찰, 가장 가기 싫은 곳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살다 보면 또 이런 것을 전혀, 특히 이제 법원이나 검찰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법률구조공단이다 이런 데 등 가셔서 좀 이렇게 구조를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면 선임된 변호인과 이 의뢰인 사이에 접견 교통,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이 변호인의 접견 교통은요, 변호인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 것이, 동시에 그 내용까지도 보장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교도관이 와서 그 내용을 엿듣는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은 넣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교도관이 와서 엿듣는다. 듣고 기록을 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접견 교통권이 접견 교통의 그 권리의 기본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도 판결을 내렸지만 교도관은 가청거리 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시거리 내에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뭔가 하면 둘이 만나서 이제 이 미결 수용이나 변호인이 만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청거리 내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뭘 하는지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가시거리에 있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변호인들이 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야, 저 양 스스로 목숨 끊게 해라, 또는 뭐 자해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일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변호인과 의뢰인이 가시거리 내에 있는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보는 거는 무방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가청거리 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 구속을 당했는데 변호인과 접견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든지, 또 접견 시 수사관 또는 교도관 등이 대화를 듣거나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 미결 수용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미결 수용자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에게 서신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신을 검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변호사가 그 미결 수용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뜯어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미결 수용자가 있잖아요. 수용자가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변호인도 미결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겠죠. 이거 뜯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 이걸 뜯어본다고 하는 것은요, 가청거리 내에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결 수용자가요, 변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교도소장이 검열할 수 있습니다. 또 제3자가 미결 수용자에게 보내는 편지 교도소장이 뜯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죠? 지금 이 미결 수용자가 조폭의 두목이에요. 조폭의 두목. 그 제3자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이 사건에서 증언을 예컨대 하면 안 돼. 또 증언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협박을 할 수 있죠. 협박을요. 그렇죠? 또는 이 사람이 조폭이고 두목이고 이 사람이 이제 하수인이라면 여기서 다시 협박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미결 수용자와 제3자와의 서신 교환 이런 등등은 교도소장이 검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결 수용자와 변호사가 한 얘기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 나와 있듯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이 가청거리 내에서 수사관이 이 내용을 듣는다든지 교도관이 듣는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가시거리 내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논리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공보수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공보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성공보수 보면 여러분이 형사사건은요 뭐 보석이 되면 얼마를 더 준다. 그 다음에 이 집행유예가 되면 얼마를 더 준다. 무죄가 되면 얼마를 더 주겠다. 이게 성공보수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허용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그런 경우에는요 모두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금합니다. 그럼 민사사건은 성공보수가 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이길 경우에는 내가 이 뭐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변호사로 하여금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성공보수는 가능해요. 그러나 형사상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 법치 선진국에서 형사 이 성공보수를 왜 금지하느냐? 그거는 이 형사사법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번 그 대법원 판례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허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했었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도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그 탈법으로 이제 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 성공보수가 존재하면요 변호사는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고 의뢰인에게 그릇된 기대를 하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정의에 반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금하고 있고 금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민사사건은 성공보수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의 헌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방학 때 좀 잘 쉬시고 내년 3월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